대응길 라이브 시작합니다. 저는 기자 김원자입니다. 인터넷 뱅크, 온라인 뱅크 뭐 사용하고 계십니까? K뱅크가 있고 카카오뱅크 있고 또 토스도 많이 이용하고 있죠. 우리 금융생활에 이제 뭐 빠지지 않는 정말 우리 금융생활을 편하게 만드는 일상의 도구가 됐는데 정말 이 인터넷 뱅크가 편리한지 뭐가 다른지 진짜 이자가 저렴한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인터넷 뱅킹 은행들이 온라인 은행들이 장사는 잘하고 있는지 이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웃스탠딩의 홍선표 선임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뭐가 제일 달라요? 우선은 네. 영업 지점의 존재 유무가 제일 지점 없죠. 예. 근데 사실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고 해서 네. 그 오프라인 지점을 만들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만들려면 만들 수 있지만 굳이 이제 만들 필요가 없고 애초부터 온라인이라든지 IT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기존 오프라인 은행의 역할을 어느 정도 대체하겠다. 이런 목표로 만들어진 게 인터넷 은행이기 때문에 왜 온라인 지점 거의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있어요? 뭐 고객센터 이런 거 있어요? 고객센터 같은 건 다 이제 뭐 콜센터라든지 다 아니면은 예. 뭐 사실 요즘은 이제 전통 금융사라든지 뭐 꼭 은행은 아니더라도 네. 뭐 카드사 그런 데라도 뭐 전화 걸어 보시면은 네. 뭐 그냥 전화 대신에 무슨 뭐 자동응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챗봇이라든지 그런 걸로 많이 대체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극대화됐다 그런 네.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의 4대 은행도 마찬가지고 예. 뭐 NH도 마찬가지고 예. 다 모바일 다 있잖아요. 예. 온라인 다 있고 근본적으로 뭐가 달라요? 그 원가 구조를 저는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오프라인 지점이 있고 없고가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지점이라든지 그 지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그리고 이렇게 막 응대하기 위한 그 직원분들의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비중이 사실은 적지 않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특히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목 좋은 곳에 좀 네. 보기 번듯한 곳에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네. 그런 것도 일단 없고 그리고 이제 그 기자님께서 진짜 물어보고 싶으신 거는 근본적으로 무슨 DNA가 다르냐 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이렇게 원가 구조 면에서 이제 유리한 점이 있고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여기의 대주주를 좀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떤 대주주가 주도해서 이 은행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기업의 이제 DNA가 결정되는 건데 네. 뭐 카카오뱅크는 그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당연히 카카오죠. 카카오가 하고 있고 네. 토스뱅크는 토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이제 뭐 IT 기업은 아니지만 BC 카드가 이제 네. 한 34%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BC 카드의 지분의 65%는 KT가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기존 금융 회사들이 아니고 좀 IT 회사 이런 회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 그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은 뭐 KB국민, 뭐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이런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법에 적용을 받는데 산업자본은 이 은행 지분의 4% 이상을 갖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은산분리라고 하죠. 예. 네. 은산분리 이렇게 있어갖고 그 4% 이상의 지분을 못 갖고 있는데 이 인터넷 전문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원칙은 10%까지만 너희들이 지분을 가질 수 있다. 산업자본도. 네. 그거긴 한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은 최대 34%까지의 지분을 갖고 산업자본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IT 기업들이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금융권과는 다른 IT 기업들의 주도로 좀 이제 다르게 만들겠다. 이런 목적에서 만들어졌고 네. 인터넷 전문 은행이 사실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설립 인가가 난 게 2015년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 당시 인터넷 은행 뭐 그 설립을 둘러싸고 이것도 이제 뭐 산업자본한테 특혜 주는 거 아니냐, 은산분리 네. 뭐 원칙 어기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인터넷 은행을 도입하게 된 게 우리가 사실 중국보다도 그 인터넷 은행의 도입이 좀 늦었습니다. 늦었죠. 네. 예, 1년 늦었죠. 그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텐센트, IT 기업인 텐센트가 주도해서 만든 그 위뱅크가 2013년부터 영업했었고 특히 일본보다는 훨씬 더 늦었습니다. 이 격차가. 네. 일본은 2000년대 초반부터
뭐 많은 인터넷 은행들이 있고 뭐 라쿠텐 은행도 있고 소프트뱅크 계열 은행도 있고 이렇게 많은 인터넷 은행들이 했기 때문에 한국 금융 당국에서도 사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금융 당국은 그 은산분리 그리고 금산분리 그런 원칙에 대해서 좀 엄격한 면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금융에 혁신을 도입하지 않으면은 한국 금융 산업이 좀 낙후될 수 있겠다. 우리가 이제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겠다. 네. 이런 맥락에서 2015년에 이제 처음 인가를 내줬습니다. 그 K뱅크와 카카오뱅크. 그랬죠. 예, 이 두 군데 내줬죠. 네. 규모를 먼저 여쭤볼까요? 지금 카카오뱅크가 훨씬 크죠? 예, 인터넷은행 3개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카카오뱅크가 한 다른 데보다 한 2배 이상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사실 매출이나 이익은 훨씬 더 큰 편이고요. 근데 자산 기준으로는 카카오뱅크가 54조, 네. 그리고 K뱅크가 21조, 그리고 토스뱅크가 25조 정도 갖고 있습니다. 자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사실은 K뱅크, 그러니까 BC카드가 대주주에 있는 K뱅크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영업을 시작하긴 했습니다. 2017년에요. 인가받은 지 2년 뒤에. 그리고 토스뱅크는 2021년 그 10월 정도에 아직 그래서 채 만 3년이 안 됐거든요. 카카오뱅크 2,300만, 네. K뱅크 1,000만, 토스 980만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스는 상당히 이제 후발주자고 네.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2위 K뱅크하고는 별로 큰 격차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토스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일단 토스는 이제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은산분리, 옛날 금산분리라 그랬었는데 예를 들어 예. 삼성전자 같은 데서 은행 못 사게 예. 그러면 이제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냥 우리가 예금 맡긴 돈 투자할 때 쑥 빼가지고 한 10조 원 어디 공장 세워버렸다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제 은산분리라는 게 있는데 인터넷 뱅크는 제가 알기로 처음에 그거 뭐 논란이 있었는데 그 법안이 통과가 됐군요. 그래서 34%까지는 기업 자본이 투자할 수 있게. 뭐 금융사도 기업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산업자본. 그러니까 금융자본, 산업자본 이렇게 나눠서 보시는 게 좋은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때는 우리나라의 그 금산분리 원칙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옛날이긴 한데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정경유착이 심했고 정부 뭐 실세 뭐 비율을 받은 어떤 재벌이 만약에 은행을 세운 다음에 그 돈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예금을 자기들만 거의 쌈짓돈처럼 쓰면 어떡하냐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은행법이라든지 그런 데서 좀 엄격하게 나누는 그런 법안이 이제 제정이 됐었죠. 근데 또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 지금이 과연 그런 시대도 아닌데 그런 혁신 그 인터넷 은행을 도입함으로써 그런 금산분리 원칙을 일정 부분 완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과연 포기할 정도로 그게 중요한 것인가 그런 반론도 있었습니다. 그 자산이라는 게 대출금과 예금이에요? 여기서 자산이 54조인가? 카카오뱅크. 자산은 이제 그 자본과 부채를 합한 걸 합한 그 일반적인 그 회계 기준상의 그 자산을 말하고 있고요. 근데 카카오뱅크가 50조가 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이 세 군데를 합치면은 지금 자산이 100조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데 그래봤자 그 5대 은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503조거든요. 혼자서 503조인데 여기는 이제 세 군데 합쳐서 100조고 그리고 이제 5대 은행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데가 농협은행인데 거기도 이제 400조가 좀 넘는 수준이고 이 세 군데 인터넷은행 세 군데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그 DGB 그 대구은행이 한 70조 정도 됩니다. 대구은행은 능가할 정도의 수준까지는 이제 성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직 우리 큰 메이저 4대 은행들의 한 은행의 한 5분의 1 수준인데 수준이죠. 중요한 건 성장세잖아요. 성장세가 작년에는 좀 많이 놀라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성장세가 한 28%가 성장했어요. 이 세 군데 합산해서 그 성장세가. 그러니까 성장세로 보면은 굉장히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이제 영업 지점이 없기 때문에 결국 가입자야말로 그 가입자를 확보하는 게 곧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오프라인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출 모집 중개 법인 같은 데서 도움을 받아갖고 이게 뭐 주담대 받으실 분 같은 분들 모시는 게 아니니까. 근데 4,200만 명이 됐습니다. 이 세 군데 가입자를 합치면은. 근데 2천만 명, 1,000만 명, 1,000만 명 정도 되니까. 근데
근데 이제 놀라운 게 작년 한 해에만 800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성장 속도는 빠르다고 볼 수 있죠. 아직은 네. 뭐 전체적으로 미미하지만 네. 미미하다기보다는 5대 은행이 비할 바는 아니지만 네, 무섭게 크고 있다. 예, 예. 아직은 뭐 큰 형님들에 비하면 뭐 주목만 하지만 네. 진짜 이자율이 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자율이 네. 기본적으로는 쌀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한데 제가 이제 주담대를 좀 예로 들면은 네. 요즘은 그렇게 사실은 싸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왜 그러냐면 네. 이게 또 이제 연율을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그런 문제 전체적으로 이제 5대 은행의 금리와 여기 이제 인터넷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를 보면은 네. 그 고정형 금리 하단과 변동형 금리 하단은 현재 그 인터넷 은행들이 좀 더 비싼 편이에요. 뭐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네. 이제 어제 기준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5대 시중은행은 고정금리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연 2.95에서 5.59까지가 이제 분산돼 있고 네. 그 변동형 금리는 3.74에서 6.7까지 가 있는데 물론 인터넷 은행 상품이 조금 더 싼 부분이 있지만은 그 최소 금리 하단으로 하단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K뱅크하고 카카오뱅크가 조금씩 더 비싼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상단은요. 상단이 상단은 중요하거든요. 조금 낮습니다. 조금 더 낮고 예. 사실 상단으로 많이 빌려주기 때문에 밴드가 있어도 대부분 상단 우리가 보통 사람 가면 다 상단으로 빌려주니까 상단은 그래도 인터넷 뱅크들이 조금 싸다. 카카오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4에서 6% 정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4에서 6. 근데 아까 제가 5대 은행 평균은 3.74에서 6.73이기 때문에 그 한 0.7% 포인트 정도가 지금 낮은 편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인터넷 은행들은 사실 인터넷 은행의 그 원가 구조를 감안하면은 더 싸게 낮춰야 한다는 주적도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좀 얽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작년 인터넷 은행 3사의 그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지난해 한 해 동안만 11조 원이 늘었습니다. 11조 원. 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뒤에서도 좀 중요하게 말씀드릴 건데 토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주택담보대출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두 군데만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군데가 하고 있는데 이 두 군데서 사람들한테 빌려줬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1조 원이 늘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지금 지난해 말 기준으로 26조 6천억 원이에요. 근데 여기 그 4대 은행 같은 경우에는 4대 은행 합쳐봐야 작년에 주담대 대출 잔액이 13조 원밖에 안 늘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 두 군데서 11조가 늘 때 4대 은행에서는 13조가 는 거잖아요. 물론 절대치로는 그 4대 은행이 더 2조 원 더 많이 늘었지만은 몸집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인터넷 은행이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네.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주담대 잔액이 70%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공격적으로 영업을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뒤에서 말씀드릴 내용과 연결되는데 금융당국에서 조금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당국에서 뭐 금융위 과장님, 뭐 금감원 국장님 이런 분들이 약간 구두 개입을 좀 하셨거든요. 네. 인터넷 은행들이 너무 주담대 영업을 공격적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인터넷 은행을 이렇게 인가하고 그런 거는 약간 기존 1금융권에서 쉽게 대출받기 힘든 중저신용자들한테 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금리를 제공하려고 우리가 이 인터넷 은행을 어떻게 보면 약간 법도 약간 바꿔갖고 좀 밀어준 건데 너무 너희들 그 지금 주담대 가장 그 땅짓고 헤엄치기식으로 주담대 영업만 너무 많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강하게 넣으니까 이쪽도 약간 대출금리 싸게 내려갖고 그 영업을 빨리 이제 확대하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처지라고 제가 이제 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위에서는 가계대출 전체를 쥐어짜야 되는 가계대출을 늘리지 않아야 되는 이제 정부 측면에 그게 또 있을 것이고 인터넷 은행이라고 서민들 돈 많이 대출해 싼 이자율로 대출해주라고 허가 내줬더니 아파트 담보대출하고 있냐 그런 좀 거에 대한 좀 불편함도 상당히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어떤 게 다르냐, 어떤 DNA를 뭐 다르게 할 수 있냐 물어보셨을 때 기존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은행에 뭐 신용대출 받으러 가고 하면은 그 나의 그 신용도 나에게 대출을 얼마 내줄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 신용 점수하고 내 연봉하고 뭐 사실 그런 거였잖아요. 네. 신용 등급이 다 있잖아요. 신용 점수 등급 다 있죠. 뭐 뭐 세 군데서 봤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인터넷 은행들이 그때 이제 내걸었던 게 우리는 IT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이 사람의 신용도를 다른 걸로도 좀 판단할 수 있다. 이 사람의 뭐 쇼핑몰에서 그 지출 내역, 그리고 아니면 그 또 카드사도 들어가 있잖아요. 뭐 카드 사용 내역, 뭐 이렇게 뭐 통신 사용 내역 이런 다른 정보까지 해갖고 진짜 이 사람의 신용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해갖고 그러면은 과거에는 대출을 신용 평가 결과가 좀 안 좋아서 못 받으셨던 분들도 우리한테 좀 받을 수 있을 거고 금리도 신용도를 더 높게 평가해서 조금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드릴 수 있다. 이런 거 공언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제 인터넷 은행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손 들 때.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제대로 뭐 은행분들도 되게 열심히 하시죠. 인터넷 은행 분들 열심히 하시는데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렇게 보고 정부 당국에서는 금융당국에서 약간 보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허가 낼 때 그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카카오뱅크는 내 데이터 갖고 있으니까 김 원장이라는 사람 심지어 카카오 맵 할 때 내가 오늘 신호 위반하는 것까지도 솔직히 말하면 다 기술적으로는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카카오 톡까지 들여다보지는 않겠지만 뭐 예를 들자면 내가 1년에 뭐 부조금을 한 200만 원, 300만 원씩 뭐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좀 신용이나 자산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데이터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를 못 떨어뜨리죠. 뭐 사실 이제 그런 지적이 저도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뒷부분에서 좀 한번 구체적인 통계로 한번 살펴보시죠. 알겠습니다. 그 전에 주담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점이 없잖아요. 주담대 뭐 10억 뭐 한도 없어요. 그냥 뭐 담보 된다면 한없이 은행처럼 일반 은행하고 똑같아요? 그런 건 당연히 LTV, DSR 그런 규제는 물론요. 당연히 받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모바일로만 카뱅은 특히 온라인도 없잖아요. 모바일만 하잖아요. 카뱅 그죠? 그러면 핸드폰으로 7억 원 정도를 막 이렇게 서류 넣고 뭐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요?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완전히 그 모든 과정이 사람 한 번 안 보고 사람은 아마 한 번 정도 만나셔야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법무사님을 만나셔야 되니까. 왜냐면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신용대출하고 달리 등기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인감 갖다 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갖고 어떤 형식으로 돼 있냐면 지금 뭐 카카오뱅크 앱에 딱 들어가서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싶고 내 주택은 이거다. 그리고 뭐 저에 관련된 정보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LTV라든지 DSR이 계산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이것만 갖고는 또 안 되니까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은행 갈 때 그 막 온갖 서류를 이제 뭐 어디서 발급받아서 이렇게 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API 같은 걸로 연결을 해갖고 내가 내 공인인증서로 그 등록을 하면은 쫙쫙 다 갖고 오고 혹시나 그런 API로 안 잡히는 거는 뭐 PDF 파일 형식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진짜로 좀 사진으로 스캔해갖고 그 사진을 찍어서 그걸 이제 보내든지 이렇게 하면 접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그 은행 측에서 이걸 이제 심사를 해야겠죠. 심사를 해갖고 이 사람이 이제 대출을 줄만하다 하면은 실행이 되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오해하시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게 이 비대면으로 다 됩니다. 비대면으로 되고 아까 그 법무사분하고 만나서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그거까지는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등기는 일단 해야 되니까 등기는 안 할 수는 없으니. 근데 바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그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최소 아무리 늦어도 그 잔금 치르기 전에 잔금일 기준으로 20일 전에는 해야 네가 이 잔금이나 입금 받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거죠. K뱅크가 상장 추진합니다. 상장돼요? 상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한번 이것도 제가 좀 조사를 해왔는데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일단 상장을 하려고 하면은 증권사를 그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상장 주관사를요. 상장 작업을 좀 리드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되게 좀 대형 증권사인 NH투자증권도 되게 상장 잘하는 그 증권사로 유명한 증권사잖아요. 거기랑 이제 KB증권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지난 2월에 상장 주관사로 선정을 했습니다.
상장 주관사로 선정했고 그 이번 6월 안에 그 거래소에 코스피 상장 그 예비 심사를 청구할 지금 계획으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늦어도 이제 이번 달이라고 해봤자 이제 며칠 안 남았고 혹시나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한 7월 초 정도에는 그 청구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하면은 이게 통과가 되면은 증권신고서 이제 우리 뭐 앞으로의 사업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그렇죠. 담은 네. 공모가는 얼마로 할 것이며 주주들한테는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이제 봉사할 것인지 이런 거 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를 예측한 다음에 네. 공모 청약 등의 일정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상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이 보통 6개월 정도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그 청구를 하면은 연내에는 상장할 수 있다. 네. 연내 상장을 목표로 이렇게 상장을 하고 있다. 그건 절차고 그 상장할 만큼 돈 잘 벌어요? 돈을 못 벌면은 상장 청구를 심사 청구를 안 하죠. 왜냐면은 네. 이제 요즘은 그 거래소가 조금 이제 예전보다는 좀 깐깐하게 보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기도 하고 네. 실제로 돈을 잘 벌었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을 보면은 순이익이 507억 원인데 예. 507억인데 지난해 1분기 그러니까 2023년 1분기 때는 104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배 정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387%가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순이익 자체는. 이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이익을 담보할 수 있으니까 이제 상장의 문을 두드린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그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상장을 청구했던 네, 게. 네. 이미 2020년 6월에도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를 했었습니다. 청구를 했었고, 그때도 예비 심사할 때도 그 통과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지금 거래소가 봤을 때는, 이 친구들은 상장할 만한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인정을 했던 건데, 근데 통과한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뭐 많은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담은. 네. 그거를 이제 제출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2월에 최종적으로 그 절차가 이제 오버가 됐습니다. 왜 그랬대요? 그거는 이제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나는 돈을 많이 받고 싶은데 지금 내가 이게 여기 딱 무대 등판하면은 네. 내가 생각했던 거에 한 절반 정도밖에 못 받으니까 예전가가 낮게 나왔군요. 네. 그렇죠. 대체로 그 당시 이제 보면은 K뱅크는 한 7조에서 8조 정도는 우리가 시가총액으로 받아야 그 정도 이제 돈을 받아야 이게 우리 몸값에 합당하다 생각했었는데 그 당시 실제로 이제 평가를 이제 투자자들한테 돌려보고 하니까 네. 한 3조에서 4조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K뱅크 입장에서는 이럴 거면은 조금 더 내실 다진 다음에 더 좋은 몸값으로 상장하자 해갖고 상장 절차를 이렇게 좀 약간 홀드를 했던 거죠. 그 당시는 이제 안 하기로 했던 거죠. 카뱅은 얼마나 나와요, 시총이? 카뱅이요? 네. 카뱅 같은 경우에는 훨씬 아까 뭐 매출이나 이런 게 2배 넘는 거 보면. 근데 카뱅이 네. 지금 상황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또 이어져 있는 네. 얘기인데 네. 좀 쭉 이어서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네네네,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K뱅크가 이렇게 내가 상장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사실 지금도 좀 약간 좀 분위기가 그렇게 엄청 좋은 편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2022년보다 좀 눈높이가 낮아져 갖고 5조에서 한 6조 정도를 우리가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네, 좀 낮췄네요. 아무래도 좀 왜냐면 그때 네. 기억나시겠지만 코로나 시기 때는 너무 유동성이 풍부했고 그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이제 기업 가치들이 많이 올라갔던 시점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때 생각했던 7, 8조였지만 지금은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현실적으로 좀 바라보셔서인지 5조에서 6조인데 지금 이게 이것도 좀 장담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는 상황인데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카카오뱅크 때문에 카뱅은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10조네요. 딱 오늘 기준 10조 2천억. 그러니까 딱 5조 정도는 뭐 상식 아주 기초적으로 뭐 K뱅크에서 5조 정도는 바랄 수 있겠는데요. 네. 아까 가입자 수나 자산이나 뭐 이런 걸로 따지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카카오뱅크 시총이 10조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찾아보시니까 근데 카카오뱅크가 그 공모가가 39,000원이었습니다. 공모를 했을 때. 또 슬픈 이야기가 나오는. 슬픈 이야기 또. 근데 한때 엄청 잘 나갔을 때 막
94,000원까지 막 갔었거든요. 그랬죠. 네. 그러면 지금 주가의 거의 한 4~5배 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시가총액이 카카오뱅크가 44조까지 갔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방금 이제 10조라고 하셨으니까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걸 지금 아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거래소라든지 이런 주관사들이 이런 이제 K뱅크의 공모가를 선정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근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피어 그룹이라고 해갖고 같은 업종에 있는 동종 업종에 있는 그 경쟁 기업의 그 가치를 바탕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네. 아무래도 뭐 K뱅크도 인터넷은행이고 카카오뱅크도 인터넷은행이고 근데 카카오뱅크가 그 2021년도에 상장할 때만 하더라도 그 주가 순자산 비율 그러니까 PBR의 네. 7.3배를 인정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순자산 자본으로 100만 원을 갖고 있으면은 내 기업 가치를 730만 원으로 인정을 받았던 거죠. 사실 그때는 이제 뭐 7.3배가 지금 봐서는 굉장히 높은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때는 사실은 국내에서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장 인터넷 은행이 없었고 상장된 인터넷 은행이 없었고 네. 마땅히 이렇게 국내에서 그 피어 그룹을 찾아볼 수 없었던 측면도 있고 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금융사보다는 그 테크 기업 보통 이제 테크 기업들이 PBR도 세고 그렇죠. PER도 세게 받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7.3배를 받았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카카오뱅크의 그 주가가 이제 많이 떨어져서 지금 21,000원 정도 수준에서 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지금 이제 카카오뱅크의 PBR이 지난 1분기 평균으로 보면은 1.65입니다. 1.65고 그 올해 그 예상 실적을 바탕으로 했을 때도 1.99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카카오뱅크가 현재 적용되고 있는 현재 주식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그 시장 가치를 그 K뱅크한테 그대로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K뱅크도 자기가들이 갖고 있는 자본 총계 그러니까 순자산의 1.65배 정도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K뱅크로서는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지금 K뱅크의 순자산이 1조 9천억 원 정도 돼요. 네. 근데 거기다가 지금 지난 1분기에 카카오뱅크가 받았던 그 PBR 1.65를 하면은 예상 시가총액이 3조 1,600억 원이거든요. 또 안 한다 그러겠는데요? 근데 또 네. 이제 이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토스뱅크하고는 좀 다른데 이게 언제든 이제 그러면 또 내실을 다져갖고 우리가 또 내실을 다져갖고 다음번에 도전하자 이런 게 아니고 2026년 7월까지는 무조건 상장을 해야만 물론 안 해도 되는데 네. 그때까지 상장을 안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주주 그 BC카드가 한 7천억 정도를 누군가에게 물어줘야 돼. 그런 네. 조항이 있어갖고 이게 네. 사실상 데드라인이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니까 불리할 수밖에 지금 이제 뭐 올해 안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할 수 있지만 점점 그러면 그 데드라인이 가까운 상황에서 하다가 혹시라도 또 안 되면은 그 대주주한테 큰 타격을 네.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카뱅은 처음에 상장하면서 주가가 좋았잖아요. 직원들이 또 자사주 산다 해서 회사에서 저리로 대출도 많이 해줬대요. 예, 맞습니다. 카카오의 이직률이 낮은 이유는 그 대출금을 갚아야 돼서라는 슬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하나만요. 네. 380%가 전분기 대비해서 K뱅크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0% 3배 이상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여기서 이제 뭐 제가 항상 좋은 점만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 네. 근데 이 K뱅크의 1분기 실적이 굉장히 훌륭했죠. 아까 그 500억이 넘었으니까 막 380% 늘어갔고 갑자기 예대 마진 팍 키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은행은 고객들 찾지 않기 때문에 올해 1분기에 혹시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이 그 출시된 거 혹시 아시나요? 비교해서 막 갈아타게 해줬죠, 정부에서. 온라인으로. 가계대출 그 이자 부담 경감시켜준다고. 작년 7월에는 먼저 이제 신용대출을 하고 올해 1월 올해 초부터는 맞아요. 이제 주담대를 했는데 K뱅크가 그 수요를 많이 갖고 왔던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봤는데 아무래도 시중은행에 비하면 인터넷 은행이 많이 가져왔겠네요. 우리가 더 싸게 해요 해서 그랬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인터페이스 같은 게 인터넷 은행은 오로지 그 온라인만 하는 친구들이고 시중은행 그게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라든지 그 좀 이렇게
편의성, 네. 얼마나 빨리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지 그런 게 사실은 많이 편했던 거죠.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제일 큰 건 당연히 금리겠지만. 네. 그래갖고 그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올해 K뱅크의 올해 1분기 신규 아파트 담보 대출 중에서 67%가 이런 대환 대출 수요였습니다. 다른 데 거 해지하고 온 사람들. 뭐 중도 상환하시고 네. 이쪽 오신 건데 그러면 10명의 고객을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그 3명은 그냥 다른 데 안 받고 그냥 새롭게 집 산 사람들이 오신 거고 7명은 다른 데서 건너온 건데 이제 업계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저 수요는 좀 일시적이다. 원래 저런 플랫폼 나오면은 네. 그동안 빨리 이제 많은 분들이 막 거의 오픈런 하듯이 달려가시잖아요. 한 푼이라도 이제 줄여야 되니까. 근데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용자 수는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저건 좀 일회성이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시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딴 이야기만 그 앱은 참 잘 만들었더군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네, 같이 취재하면서 좀 봤는데 정부가 이제 은행들 등 떠밀어서 만든 거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내 거하고 딱 비교하면 예를 들어 제가 K뱅크다 카뱅으로 대환대출하면 얼마가 딱 남는지 1년에 얼마 해서 총 내가 거치 얼마에 상환 때까지 딱 내가 1,327만 원이 전략된다는 게 딱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럼 딱 이렇게 해지하고 이제 갈아타게끔 만들었으니까. 사실 뭐 신용대출 플랫폼도 그렇고 그 주담대 플랫폼도 그렇고 이런 걸 하고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그 한국밖에 없거든요. 한국밖에 없고 한국이 최초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되게 좀 좋은 면을 많이 보고 있죠. 거대한 관치죠, 사실은. 근데 소비자들이 유리하다고 하니까. 정부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도 충분히 생각이 되네요. 예. 선진국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너무 예대마진 너무 높아 하면 바로 그 다음날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나라라. 기자님께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한때는 이제 정부 부처 금융이나 그런데 사무관분이 한번 전화를 하면은 큰 은행들 부행장님들이 오신다는 얘기가 돌 정도로 힘이 좀 한국 정부가 세긴 하죠. 네. K뱅크에서 생각하는 기업 가치가 어쨌든 상장 준비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높지는 않다. 네. 근데 사실 아까 그 PBR 1.65도 사실은 인터넷은행이라는 그런 버프를 많이 받는 거거든요. 사실 왜냐면은 KB국민이나 이런 그 5대 은행, 이런 크고 건실한 은행들의 PBR이 사실은 0.35입니다. 평균 PBR이.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순자산보다도 오히려 기업 가치를 더 적게 평가받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건실한 은행들도 사실은 0.35인데 과연 이런 은행들보다 아직 아직까지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경쟁하기에는. 근데 1.65만 해도 그 5배나 인정해 주는 건데 과연 그거를 또 적다고만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또 이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진짜 5배, 일반 은행들보다 5배 높게 평가받는 거잖아요. 1.65만 하더라도. 그리고 K뱅크 갖고 있는 7천억인가? 그거 자본으로 인정 못 받는다는 거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지금은 더 아까 왜 2026년 7월까지 상장을 해야 되는지 다 맞물려 있는 문제거든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22년 7월에 K뱅크가 1조 2천억 원 정도를 1조 1,500억 정도를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았어요. 그때 아까 제 최대 주주가 34% 지분을 갖고 있는 BC카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BC카드가 한 4,250억을 넣고 그리고 흔히들 말하는 재무적 투자자는 이제 차익을 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을 재무적 투자자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이 7,250억을 넣습니다. 근데 그 재무적 투자자를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사모펀드들도 꽤 들어가 있거든요. MBK 파트너스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제일 큰 사모펀드죠. 사모펀드고 또 베인 캐피탈이라는 데도 들어갔고 그 MG 새마을금고, 컴투스 이런 데들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여기에 투자해서 우리가 은행업을 필요한 노하우를 얻겠다 이런 목적의 전략적 투자자들 아니고 재무적 투자자였습니다. 이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투자 수익을 이제 보장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BC카드가 이분들의 7,150억 원을 투자를 받으면서 조건을 건 게 2026년 7월까지 우리가 상장을 못하면은 너희들한테 매각 청구권이라는 걸 줄게. 동반 매각 청구권이라는 걸 줄게. 그걸 너희는 행사할 수 있어. 아니면은 너희가 투자한 금액에다가 우리가 일정 이율을 쳐갖고 너희 거를 사줄게. 이런 조건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 손해볼 일이 없어. 뭐 이런 건데 동반 매각 청구권이라는 거는 만약에 방금 막 얘기했던 그 FI 투자자들이 2026년 7월까지 그 K뱅크가 상장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야 우리 이거 주식 팔고 떠날 건데 내 거만 팔 게 아니라 네 것도 우리가 같이 그 저 사람한테 팔 거야. 왜냐면은 그런 거 원하는 사람 그 한 번에 많이 사는 걸 좀 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다른 사람의 주식도 내가 함께 매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네. 거거든요. 그거하고 이제 아까 풋옵션 아니면 또 풋옵션도 좋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026년 7월까지 상장을 못하면은 BC카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을 다 이제 다른 데다 넘기거나 네. 아니면은 그게 아니면은 이 7,250억에 대해서 그 약정한 이율까지 쳐갖고 이 재무적 투자자들한테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7,250억 뭐 엄청난 돈이잖아요. 엄청난 돈이고 BC카드 순자산의 대략 한 40에서 45% 정도를 하는 거니까 사실은 최대 이 BC카드 입장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조건인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상장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K뱅크 입장에서는. 그렇죠. K뱅크 입장에서는 네. 이제 자기네 최대 주주인 BC카드가 이런 곤란함을 겪으니까 자기네들 무조건 상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상장이 2년 후까지 안 되면 지배구조 자체가 지분 자체가 많이 요동치겠군요. 근데 사실은 과연 네. 사실은 몸값을 어느 정도에 받느냐가 문제지 과연 그런 리스크를 감안하고까지 네. 상장을 안 시킬까 하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여 어찌어찌하여 조만간 상장이 되겠군요. 뭐 상장 자기들의 만큼 자기들이 하는 기업 가치를 다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근데 사실은 기업 가치란 건 사실 결국 시장에서 평가하는 가치를 그렇죠. 평가한 네. 거고 예를 들어서 제가 나는 한 연봉 한 5억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네. 리크루팅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K뱅크의 상황은 좀 알겠고요. 그리고 카뱅은요? 네. 아까 한 가지 제가 네네네. 질문 한 가지 답을 안 드렸는데 네. 근데 그러면 왜 7,250억? 근데 문제가 그러네.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질문인데 죄송합니다. K뱅크가 그 2021년에 7,250억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아까 네. 그 재무적 투자자분들한테. 네. 근데 문제는 이게 금융당국에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에 있어서 이게 자본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이게 은행이 갖고 있는 자본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자본으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대출 여력을 확산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 내 K뱅크 금고 안에 K뱅크 계좌 안에 7,250억이 있어도 이거를 대출에 활용할 수가 없는 건데 왜 그러냐면 금융당국에서 봤을 때 아까 그 조건 있잖아요. 2026년 7월까지 이걸 못하면은 이거는 뭐 네. 날아가는 돈이니까 날아간다기보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돈이니까 이거는 회계적으로 재무적으로 자본으로 우리가 인정해줄 수가 없다.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도 못 쓰고 있으니까 아까 보시면은 토스 같은 경우는 2021년, K뱅크는 2017년에 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격차가 막 좁혀지거나 일부에서는 역전되거나 이거는 이렇게 갖고 있는 돈을 이렇게 족쇄를 지금 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K뱅크 입장에서는 이거를 빨리 내가 쓸 수 있는 돈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은행들 할 때 그 BIS 비율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BIS 비율이 최소 10%는 넘어야 된다. 네. 여기서 말씀드리면 BIS 비율이란 그 자기 자본 비율. 네. 자기 자본을 위험 자산으로 나눈 그 값인데 근데 지금 K뱅크의 그 자기 자본 비율이 그 BIS 비율이 13%입니다. 근데 금융 당국이 13. 몇 %예요. 근데 금융 당국이 최소한 우리나라 시중은행이라면 인터넷 은행도 그 법적으로 시중은행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제1금융권 시중은행인데 네. 13%를 맞춰야 되는데 그걸 이제 간신히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이 7,250억이 아쉬운 처지고 만약에 진짜 K뱅크가 만약에 상장을 해갖고 돈을 자본금 하나도 그럴 리는 없죠. 그럴 리 없어도 하나도 못 벌더라도 무조건 상장을 해서 아까 붙은 그 동반매각 청구권이라는 그 꼬리표만 떨어내도 7,250억은 이제 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좀 되게 중요하고 지금 인터넷 은행이 제일 먼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경쟁에서 조금 약간 밀리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거는 좀 빨리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도 분명 갖고 있는 거죠.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은행이 돈 빌려줄 때 고간의 돈이 요만큼 있으면 예, 예. 최소한 그거 뭐 10%는 남겨놓고 빌려줘라. 예, 뭐 예.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근데 예, 그 예. 7천억 원이라는 돈이 가만 보니까 어찌어찌하여 어떤 조건을 못 맞출 경우에는 그 재무적 투자자가 다시 가져가 버릴 수 있다고 하니까 예, 야, 예, 예. 그 돈은 놔두고 예, 예, 예. 빌려줘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군요. 정확하신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네, 이 7천억을 그리고 굴리면 단순히 대출 여력이 몇 배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겠죠. 막 네. 5배 막 그렇게 되면은 네, 네, 엄청난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네. 카뱅은 어떻습니까? 카뱅은 돈 잘 벌고 있죠. 카뱅은 돈은 잘 벌죠. 돈은 네. 막 작년에 뭐 성장률도 괜찮아요. 성장률도 괜찮고 괜찮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순이익이 한 3,500원 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자 수익, 그 이자 수익으로는 뭐 매출이라고 볼 수 있죠. 은행은 매출로는 이자 수익이 한 1조 2천억 대였고 네. 성장률도 되게 한 9% 정도 됐어요. 그 영업이익이. 근데 카뱅의 문제는 사실 카카오뱅크야말로 어차피 이 카카오 유저들이 다 어떻게 보면 잠재 고객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지금 유저가 한 4,200만인데 지금 가입자가 2,300이면은 엄청나게 많이 전환을 시킨 거잖아요. 근데 카카오뱅크의 문제는 지금 그게 아닙니다. 그 본업인 그 은행 비즈니스의 문제가 아니고 지배 구조 때문에 굉장히 문제를 갖고 있어요. 네. 여기서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의 27.1%를 갖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입니다. 네. 근데 2대 주주는 똑같이 27.1%인데 딱 한 주가 부족한 한국투자증권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한 주 차이긴 하지만 네. 카카오뱅크가 이제 최대 주주죠. 근데 지금 뭐 검찰이라든지 공정이라든지 그런 데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카카오 임원들에 대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김범수 전 의장 시세 조정 그거예요? 예. 네. 그거 말고도 3건 더 있는데요. 제가 네. 이게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래갖고 카카오 임직원이 그 뭐 형을 받으면은 네. 이런 이 고위 임직원이라든지 뭐 대주주가 형을 받으면은 카카오도 어느 정도 이제 형을 받게 되는 그런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주주인 카카오가 그렇게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은 그 갖고 있던 27.1%의 지분 중에서 10%만 남기고는 다 매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싸그리 그냥 그거 다 매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그 유죄 판결 받으면 아니면 뭐 몇 년형 이상 뭐 형사처벌 카카오는 형사처벌이지. 카카오는 법인은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네. 법인은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자본시장법 같은 거에 시세 조종 혐의로 그 임직원이 시세 조종 혐의로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받으면은 그 법인도 그 자동으로 이제 딸려서 처벌을 받거든요. 네. 법인격도 당연히. 지금 이렇게 주가가 좀 눌려 있는 거는 이 리스크가 지금 해소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카카오뱅크의 지금 성장을 이끌고 있는 거는 사실 카카오잖아요. 네. 물론 한국투자증권도 굉장히 명망 있고 뭐 영향력 강한 증권사지만은 사실 이 IT 업계에서 카카오의 위상을 대신할 수가 없는데 네. 카카오가 그 지분 법적으로 팔아야 되는 거면은 큰일이 났다고 볼 수 있죠. 카카오 지금 이랜드도 카카오뱅크 지분의 10% 갖고 있는데 네. 카카오하고 이랜드 월드의 그 지분이 같아지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근데 지금 이제 엮여져 있는 게 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게 검찰이나 뭐 공정 이런 게 김범수 전 의장의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처스 고가 인수, 카카오 모빌리티의 가맹 대시콜 몰아주기, 김 전 의장과 카카오 관계사 임원들의 가상화폐 클레이 횡령 배임 의혹 이렇게 4건이 있고 네. 카카오뱅크가 이것 때문에 지금 신사업을 못 하고 있다는 것도 참 문제예요. 왜냐면은 지금 그 마이데이터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 갖고 있는 각종 금융 데이터 연결해서 뭐 새로운 서비스를 하는 것도 있고 그 카카오가 또 신용카드 같은 그 신용카드도 굉장히 이제 돈이 되는 사업이니까 네. 라이센스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 이거를 다 인가 권한은 다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금융위원회가 이게 작년 5월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지금 형사재판을 너희 대주주가 카카오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확실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네. 될지 모르니까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한 금융검인데 너희한테 이거 마이데이터도 그렇고 이 심사는 1년 동안 보류하겠다. 너희 그 형사처벌 무죄로 나오면 우리가 그거 해줄게 이런 거죠. 그래갖고 1년 동안 그 분야의 사업이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5월에 이거 좀 한번 다시 그래도 한번 재심 한번 해주시면 심사 이제 과정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얘기했겠지. 근데 지난 5월 말에 이렇게 했었는데 또 금융위원회가 안 된다. 너희는 지금
너희 대주주가 지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 무속 다 해소하지 않고서는 이거 해줄 수 없다. 왜냐면은 아까 다시 맨 처음 했던 얘기를 들으면 금산분리도 그렇고 사실 금융사 대주주들한테는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강한 도덕적 의무라든지 뭐 그런 게 요구가 되는 거고 사실은 이제 금융권 대주주의 그 뭐 총수라든지 그런 뭐 고위 임직원이 또 자본시장법에서 가장 이제 안 좋게 보고 있는 시세 조종에 지금 아직 판결이 난 거 아닙니까? 네.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이거 자체만 하더라도 지금 금융당국이 봤을 때는 상당히 리스키하게 하다고 보고 지금 그래서 1년째 신용카드 그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마이데이터 사업도 금융사에서 지금 인가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본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건 그 사람 그 은행의 주인이 누구냐 이런 것도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온라인 뱅크가 출범해서 이용하기 쉽고 이용하기는 일단 쉬워요. 그죠? 우리 뭐 부조금 내고 이럴 때 부조 낼 때 근데 카카오뱅크로 이렇게 상조 이거 낼 때 저는 그게 참 우리 정서엔 좀 안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이제 선임 기자님께 뭐 이렇게 10만 원 보내면 그분이 그거 받아야 되잖아요. 안 받으면 다시 돌아와 버리잖아요. 일주일인가 있다 돌아와 버리잖아요. 우리 정서에는 어쨌든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생기면서 우리가 편해졌죠. 뭐 카뱅으로 젊은 친구분들 더치페이 같은 거 쉽게 하고 중요한 건 이제 더 싸게 그 다음에 서민들에게 아까 이제 중저신용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신용등급 4, 5, 6등급 이런 분들에게 싸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영업점 없으니까 비용은 좀 절감되고 그다음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특히 카카오는 우리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좀 싸게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묶여 있어서 더 문제 앞으로 다 얽혀 있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인터넷은행이 등장하기 전까지 23년 동안 2015년에 제가 아까 인가를 내줬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1999년 이후로 23년 동안 단 한 번도 새로운 시중은행이 나타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 헤드라인이 23년 만에 시중은행들이 나타났다. 사실 그동안 그렇게 너무 이제 경쟁이 없었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다 뭐 그 치열하게 이제 신용을 평가하려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 은행들을 넣어갖고 한번 이제 경쟁 한번 붙여보자. 흔히 얘기하는 매개 효과를 많이 노렸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조사해온 자료를 보면은 일반적인 신용대출 있지 않습니까? 중저 신용대출 아까 그런 거 말고 그냥 일반 신용대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에서 받으려면 신용점수가 895점 토스뱅크는 좀 높고 928.7점 근데 K뱅크는 951.5점으로 나와야 되니까 상당히 좀 높긴 하네요. 제가 봤을 때도 그 K뱅크는 951을 넘어야 된다고 하니까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신용대출을 받는 분들의 평균 신용점수가 914점 KB국민은 915점 하나은행은 933점인데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시중은행들보다 높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카카오뱅크가 좀 저신용자, 중신용자분들이 대출받기가 턱이 조금은 낮다. 카카오뱅크는 895점이고 K뱅크는 951점이니 평균 신용점수가 일반 신용대출이긴 하지만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민들을 위한 낮은 싼 이자로 대출해 주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디지털 플랫폼에서 우리가 손쉽게 새로운 서비스를 받는 거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은행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혜택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자율이 내려오지 않고 있다. 그러면 기업들에게 잘못된 게 있고 또 뭔가 규제 때문에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정부의 규제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우리 이 인터넷 뱅크나 온라인 뱅크 발전하려면 뭐가 어떻게 돼야 되고 가능성은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바로 다음 3분기에 정부가 금융당국이 4번째 인터넷은행을 지금 또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 있는 3번째 인터넷은행도 물론 다들 성장했고 어느 정도 분명히 기여를 했지만 이 4번째 은행에는 약간 좀 독특한 미션을 정부가 좀 주고 있어요. 바로 이제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 인터넷은행이 너희는 돼야 된다. 다음번에 될 친구들은. 그래갖고 약간 소상공인 관련 그런 기업들이 좀 만들려고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지금까지는 약간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저금리 대책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자영업자분들에 의해서 자영업자 매출이라든지 그런 걸 정확하게 파악해갖고 더 낮은 금리로 이걸 줘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컨소시엄 정도가 4군데 정도가 구성이 되었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가 이렇게 인가를 줄 때부터 좀 이런 미션 같은 걸 확실하게 하고 네. 실제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직 이 3개 인터넷 은행은 저는 물론 다들 좋은 기업이고 훌륭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거를 바탕으로 4번째는 선정할 때는 조금 더 잘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네. 뱅크가 예, 예. 정말 그 실효성이 있는지도 살펴야겠고 실효성이 없다면 정말 무슨 규제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하는가 이것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아웃스탠딩의 홍선표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